지금 나는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눈 뜨지 말고, 눈 뜬 사람인데 저 보지 말고 누군가와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손 잠깐 들어보세요. 들고 내리세요. 눈 뜨지 마시고. 네, 됐어요. 네, 눈 뜨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적게는 한 20%에서 많으면 한 30% 이상이 대인 간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대인 간의 갈등의 정도는 좀 정도차가 참 심해요.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갈등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능력, 또 나의 그 학벌, 뭐 나의 적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90% 이상이 대인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위기적 상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대인 간의 갈등이에요. 대인 간의 갈등이 왜 위기적 상담이냐면 대인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일 수 있어요. 자매들 가운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또 회사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성을, 완전히 직장을, 업종을 바꿔버리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돼서 창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말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대인 간의 갈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를 옮기고 싶은 요인 중에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인 간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갖게 돼요. 직장 생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저는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할 때 실제로 시키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킬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맨 뒤에 있는 사람부터 시킨다. 그래서 오늘도 맨 뒤에 있는 분부터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게 피차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냐? 조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조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 효과가 한 30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에서 한 두세 번만 질문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직장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많은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맨 뒤에 계신 자매님, 뭘까요? 네? 네. 뭐 뒤에 혼자뿐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잘 안 들렸어요. 목표나 비전,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고상하게 중요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앞에 있는 자매님 한번 고개 들었어요 지금. 뭐 같아? 페이. 페이 중요합니다. 페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게. 근데 그걸 포함한 문제 뭘까요 이게? 승진입니다. 승진은 페이며 위치, 역할 모든 걸 결정해요. 승진이. 제가 아주 바보 같은 크리스찬을 한번 만났는데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은 정말 멋있어 보였던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입사원들이나 그의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를 뽑았어요. 근데 그는 이랜드를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대기업의 주임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대리를 앞두고 있다가 이랜드라는 회사를 보고 그 회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임으로 이랜드를 경력상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랜드에서 대리가 브랜드의 본부장이었어요. 대리가. 주임은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신입사원이에요. 그냥. 아니면 주임이 아닌 평사원이었어요. 근데 주임으로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5년이도 자기와 같이 입사한 사람들이 대리가 될 때까지 주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5년이 되기 이전
2, 3년이 지났을 때 그와 상담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 그에게 물었어요. 왜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가 많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이 내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근데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진하길 바랍니다. 그가 5년이 넘도록 승진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승진을 위한 승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신말로. 그거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밑에 있는 직원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니까 그가 있을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계속 브랜드를 옮겨 다니다가 나중엔 급기야 나가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회사를 나갔어요. 저는 그와 참 많은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보았어요. 성실하고 사람 좋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쓸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잘 대해줬던 그 부하 직원이 그보다 위 대리 과장이 됐을 때 그와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나 노크리스찬이나 모두에게 직장생활에 두 가지 중요한 걸 뽑는다 말한다면 승진과 대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승진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렸어요.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만 여러분 나누려고 그래요. 대인관계는 사실 2시간씩 시리즈로 할 만한 내용이에요.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짧게 엑기스만 나눌 것 같아요. 제가 대인관계로 갈등하는 사람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거라 생각해요. 대인관계는 보편적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인관계는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서 혹시 대인간의 갈등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붙잡고 저와 청량리에 있는 정체병동에 대인간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대인간의 갈등에 고통을 겪게 될 때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의 사건이 나오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졌냐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이 나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 손 들어라 할 때 그것은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는데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거고 고통을 받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차이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갈등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갈등은 고통과 혼란을 수반시켜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대인간의 갈등이랄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갈등이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심리적 고통은 때때로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또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이 대인간의 갈등은 나의 생활 전반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 직장을 떠나고자 할까요? 도저히 그곳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사람과의 갈등인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간의 갈등은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대인간의 갈등의 차가 너무나 많다는 걸 보게 됐어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인간의 갈등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 대인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나타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핵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핵가정. 왜냐하면 대가족이라든지 그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었고 간해공업도 가족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어졌는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근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떠나 친지를 떠나 일할 자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대가족 속에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대인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극복되어졌던 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더 심화된 계기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 둘뿐이 안 낳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오남매가 요즘 별로 없어요. 5딸, 5공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는 그 이상 몇째예요? 몇째 중에 5명 중에 셋째, 딸 5셋째, 딸 4셋, 맨 밑에 아들. 또 딸은 딸 5에 몇째? 5. 저는 이런 케이스는 참 축복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누가 말하는데 방목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많은 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첫째와 둘째, 제가 아들만 둘인데 첫째와 둘째가 6살 차이 나요. 둘째를 낳을 수뿐이 없었던 것은 우리 부부가 둘째를 갖고 싶었다기보다 첫째가 매일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동생이 없어? 동생 줘, 동생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밖을 나가면은 우리 아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있질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른 가족이 와 있는 애들 옆에 가 있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왜 동생이 없어? 엄마 동생 만들어줘. 아이가 하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는 대간의 갈등을 극히 제한받으면서 성장하게 돼요. 얘는 엄마 아빠가 뭐 맛있는 걸 사왔거나 장난감을 사왔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라이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서로 뺏어 먹을까? 아니요.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라이벌이. 그런데 동생이 있거나 형제들이 셋, 넷, 5대면은 생존 경쟁이야 이건. 어느 날 아빠가 케이크를 사오면 내 것이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등 간의 관계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생존을 위한 필연적 대인 간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많은 건 축복이에요. 저는 형제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하나나 둘뿐이 낫지 않으니까 라이벌이 없고 갈등을 제한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 과정의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인격이, 성인이 되어줘야 될 성인으로서의 인격이 그 여가 과정을 갖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성인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신체적으로는 성인이 됐지만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왜? 성장 과정을 통해 거쳐야 될 성숙의 과정을, 필연적 갈등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내가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두 가지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차원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대인 간의 문제를, 대인 간의 갈등이 필연적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가운데 일어난 이 대인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내면으로는 이것 때문에 거의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대인 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못한 이 갈등과 고통이 삶의 전반에 너무 큰 위기상으로 자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와 만나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깨어진 유리 조각을 품에 안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품에 안고 있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을 겪게 돼요.
또한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그 고통을 함께 겪게 된다는 사실. 여기 여러분들을 보니까 강의할 맛이 나요. 뭐 얼굴 다 생기와 뻣뻣해요 그냥. 전 30, 40대, 50대를 주로 만나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와 이런 동네가 또 있나. 아직 젊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배우자를 얻고 자녀를 낳고 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나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의 대인관계는 정상적인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대인 간의 관계는 이것을 잘 해결해 가면 인격의 성숙과 더 풍성한 삶이 보장돼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갈등으로 계속 심화되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부류에 자기가 속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많으면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아주 재밌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대인 간의 갈등은 때때로 극단적인 나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이런 것들이에요. 팀에서 어떤 그 일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김창섭 씨에게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맡겨줬어요. 이 김창섭 씨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때로는 보름, 때로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인 저한테 갖고 왔어요. 딱 봤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밥통. 몇 초 걸렸어요? 1초? 2초? 근데 김장석 씨 지금 심리는 어떨까요, 그냥? 회사를 다녀야 하나? 들이받을까? 니는 얼마나 잘나서? 물론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은 이성과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떤 상태이냐면 너무 흥분되어 있어가지고 감정의 홍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 듣죠? 그죠? 이성의 작용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면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 감정의 홍수 상태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는 말이나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어느 한 직원이 본부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일주일 동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줄을 딱 했어요. 본부장에게. 근데 본부장이 딱 보고는 왜 이렇게 했을까. 팀장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고 그 친구한테 주고 나서는 생각 그렇게 하고 팀장을 불렀어요. 야, 내가 누구한테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못했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맡길 때는 팀장과 상의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이걸 했는데 너무나 한심하게 해가지고 팀장을 불러서 팀장을 혼낸 거예요. 그 팀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쏟아부었어요. 직원이 여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자기한테 맡겨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팀장은 자기를 제껴놓고 자기를 왕따 시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끝으로. 목사님, 저 회사 그만둘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해요. 잘 결정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이게 합리적인 결정도 아니고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정의 홍수 상태인 거예요. 합리적 상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성이 돌아올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감정은 사라져가고 또 감정은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시간을 둬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 순간을 넘길 수 있도록. 자, 대인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대인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대인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가? 어떤 대인 간의 갈등을? 한번 나눠봅시다. 역시 맨 뒤에 있는 자매, 저와 누지만 자매. 어떤 대인
간의 갈등이 있어요. 아니 뭐 일터나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대차 윗사람과 앞사람의 세대차 세대차 필연적이에요. 그죠? 세대가 필연적인 거 아세요? 세대차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이 세대차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에스라 3장 11절과 에스라 3장 12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귀국을 했어요. 본국으로. 그래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을 했는데 3장 11절은 이 재건되는 성벽을 보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12절은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스라 3장 12절에 누군지 아세요?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어요. 누구냐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과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을 갖겠어요? 여기 보릿고개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시켜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때때로 안다고 손 들었다가 시켜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아니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과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이 함께 한 집에 산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찌든 가난이 뭔지를 경험한 세대와 이 못 먹는 게 뭐지 말도 안 되네. 동일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대차예요, 이게 세대차. 필연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또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자매? 본인이 경험하는 건 얘기해보면 돼요, 본인이. 어떤 갈등 경험할 수 있어요? 견해가 따를 수가 있어요, 견해가. 의견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필연적이죠, 이것도. 그죠? 심리학에서 선택적 지각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지각이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선택적으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저와 함께 지금 프랑스의 파리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파리를 구경해요. 그 다음에 저녁 때 각각 한 사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세 가지만 적어보시오. 그럼 똑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10가지를 기억하면 똑같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레스토랑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뭘 받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그걸 선택적 지각이론이라고 그래요. 왜 견해차가 일어날 수뿐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전혀 다른 걸 본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해야 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아주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따 또 합시다, 그거는. 또, 어떤 대인관계 있어요? 그 옆에. 그 앞인 줄 알았죠? 어떤 대인관계가 갈등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 이것도 역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분. 질문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절대 고개를 안 들어.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아. 어떤 대인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계속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어줍시다, 우리. 관점이 다른 거야, 관점. 이건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업무 팀 내에서도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거가 뭡니까? 전 세계의 문화와 상황과 조건이 달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 성격도 있고,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에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예요? 내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나의 손해는 극소화시키자 이거예요. 이해관계는. 우린 누구도 손해를 극대화시키고 이익을 극소화시킨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니까요. 본능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권리에 있어도 나의 영향권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에 있어서 모든 용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최대로 이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로 손해볼 수 있을까? 이거의 가장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에서 나타나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죠? 돈 문제. 그 다음에 보편적인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에 대한 문제예요, 권력. 우리 매일같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이 권력 다툼을.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꺼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그냥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 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누구였어요?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롯이 부모가 없으니까 그를 자식처럼 데리고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얼마나 잘 대해줬는가를 뭘로 보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양떼와 롯의 목자들의 양떼가 서로 너무 많아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암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잘해줬길래 독립할 수 없는 그 조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까지 그 삶을 윤택하게 해줬을까? 이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전에는 롯이 등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한 번도 갈등이 표출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자 갈등이 표출돼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기업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몇 군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기업의 총수가 되시는 회장님 중에서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또 하게 되냐면 형제들 간의 갈등도 보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들으기로는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2세들 가운데 형제들 간의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할 경우에 사회면은 안 거예요. 신문에 사회면. 예전에 현대의 자녀들의 갈등이 전 국민의 이슈였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화나, 한국화 거기도 한번 홍역을 치렀던 데였고 그 외에도 다 한 번씩 홍역을 치렀던 데가 있어요. 다 뭐예요? 문제가?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돈 문제에 대한 갈등은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시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 갈등이 폭을 넓히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욕심에 대한 문제는 파멸이에요. 파멸. 그 다음에 또 아주 보편적인 게 뭐냐면 인권과 인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 문제가. 저는 예전에는 희귀심이 여성들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그게 남성들의 가장 큰 위기적 사건인 걸 보게 됐어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가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는데 동생을 인정했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자 들로 그를 유인해서 성경은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뭘 죽여봤습니까? 네? 아니 짐승의 팔이 언제
언제 곤충과 짐승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짐승. 짐승 죽여본 사람. 뭐 죽여봤어요? 돼지? 직접 죽여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군대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주 짜릿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잠을 제대로 못 잤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원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내가 만난 일이 있는데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딴 사람들이었어요. 따로따로 만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장교였는데 그 사람은 월남전에 인솔에 나갔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련 가운데 어느 날 이 작전을 나갔다가 전투가 벌었다가 왔을 때 보면은 눈동자가 풀리고 다리가 풀려있는 때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사람을 정조준해서 죽임쓰면은 사람이 확인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서 확인이 되면 눈동자가 풀려버린대요. 그리고 심하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한대. 처음 매복했거나 뭐 어떻게 전투가 돼서 살인했을 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하냐. 짐승을 죽여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너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싫은 감정. 네. 네. 에어컨 바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에어컨 바람을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이게 직장 내에서는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는데 말하면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갈등은 아주 사소한 데부터 일어나요. 김승광 씨 안 찍혔어요, 근데. 그래서 직장 내 갈등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필연적 갈등이에요. 이 갈등이 필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대차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 5년 근무한 사람이면 신입사원과 갈등이 필연적인 게 5년 지난 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5년 전에 올챙이 때 모습으로 그걸 못 봐요, 절대. 내가 지금 상담해서 보니까 내가 뭐 부서장을 볼 때 그 부서장의 신입사원 때를 내가 알아요. 한심했던 모습을. 근데 지금 부하 직원의 한심했던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 처리를 못하냐. 지 올챙이 쪽 기억을 못하고. 사람은 절대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상대를 보지 5년 전, 10년 전 나의 때 청소년들 보면 어떻게 너는 이러냐. 나 때의 그 청소년 때의 모습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필연적 갈등. 근데 이거 좀 더 합시다. 인정과 인기. 지금 승구형제가 맥을 끊어가지고 인정과 인기에 대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참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깨가 많았는데 참 어리석었어요. 자녀 양육 가운데 가장 나쁜 자녀 양육이 뭔지 편애예요, 편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난 요셉이 아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이미지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빼닮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편애를 했어요. 보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그는 남들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비단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10명의 형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구조적 갈등이라 그래요. 구조적 갈등. 이 편애는요, 자녀 양육을 실패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거 손들어도 돼요. 나는 형제들 가운데 편애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나를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손들어 봐봐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심해요. 지금 손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손을 나중에 솔직히 드세요. 야, 심해. 왜 그래요? 남아선호 때문에 여자들 가운데 이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점점 없어지더라고, 이게. 왜냐면
정말 여권 신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40대 50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은 거의 다 편애에 대한 갈등. 6명의 딸 가운데 7번째 아들로 말미암는 갈등. 이건 필연적. 근데 가장 갈등을 누가 겪었냐? 6번째. 이름도 뭐가 있더라? 이름도 하여튼 끝내주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여자인데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짓더라고요. 에? 뭐라고? 끝순이. 좀 심했어요, 그죠? 이름서부터 그래서 이 편애가 아주 자녀양육을 실패할 수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의 10 형제들은 어느 날 요셉이 나타나자 뭘 동의를 해요? 그들이? 죽여버리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을 죽이는 것도 힘든데 자기의 배달한 동생을 죽이고자 할 정도면 얼마나 가득 찬 징후, 적개심, 얼마나 이게 가득 차 있었으면. 그게 요셉이 나타나자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과 인기는 이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줘요. 사람들이 이것을 포장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관계가 제일 긴장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흩어진 부족이었어요. 흩어진 부족.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쓸어가는 거죠. 농사철 추수 때가 되면은 블레셋이 쓸어가든지 아니면 미디안 족속이 쓸어가든지 주변 족속들이 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어디다 해서 굴 속에 살았어요, 굴 속에. 그런데 사울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위대한 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초대왕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부족이었죠. 흩어진. 근데 이 사왕이 이 블레셋과의 관계가 제일 긴장된 관계라고 했어요.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뭔지 아세요? 민족적 축제였어요, 이거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17, 18장을 보면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이 승리하게 돼요. 이 엄청난 승리로 말미암아 이들이 기쁜 가운데 오게 돼요, 18장에. 근데 이 승리하고 때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의 전쟁이었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오게 되면은 왕이 나가요. 그래서 승리한 군대 앞에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막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말을 타고 앞서고 뒤에 다윗과 이 군대 장관 다윗과 이렇게 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뭐라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게 돼요. 인정과 인기, 이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는 갈등이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해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는 누구를 내가 더 따르냐? 내가 베드로파냐? 사도 바울파냐? 내가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잖아요, 그냥. 또라이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파지, 뭐 그리스도파를 만들어. 저가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또라이파 이랬을 거야, 아마. 인정과 인기에 대한 문제. 직장 내에서 그래서 아울렛, 이랜드는 아울렛이 있어요, 아울렛. 아울렛이 있는 백화점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아울렛은 그 달에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매출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직원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근데 한 직원이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았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 아울렛에 담당하는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했어요. 저 이상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인정과 인기를 독차지한다는 게 동료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이 직원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까지 고민할 상황까지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재밌고 자세하게 할 수가 없네. 뭐, 그 외에도 세대차, 갈등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뭐, 승진 문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승진 문제가. 동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승진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차이 나냐면, 누군 대리인, 누군 차장까지 되는 거예요. 같은 동기였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진급하는 사람들은 다 과장이어야 되는데, 누가 차장이 됐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급하는 사람은 대리해야 되는데, 누가 차장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심각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죠. 필연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 제사함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 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고르라고 한다면, 선택하라면 저는 제자를 훈련시키기라 생각해요. 제자를 선택했어. 근데 예수께서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냐 해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인정을 받거나 승진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삶에 신앙이 인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직장 내에서 누가 동기들 가운데 먼저 승진을 했을 때 그 승진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등이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니까. 내 위치와 역할에 하등이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물리적으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아니요.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를 발견하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특히 나를 발견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너와 나를 비교함으로 나를 발견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발견하는 왜곡된 자기인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두 가지만 할까요? 하나 대표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성격 차예요. 성격 차. MBTI라고 있어요. 그죠? MBTI 해보셨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교회에서라도 해봤으면 했어요. 초청해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는 이랜드에서 많이 했죠. 이랜드의 직원들은 아마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MBTI를 하게 되면은 너와 나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게 되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포도가 딸기보다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겁을 내? 그럼 딸기가 포도보다 좋은 사람. 딸기가 포도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네요. 내리세요. 딸기가 포도보다 좋은 사람이 IQ가 높아요? 그렇지 않죠? 그럼 무슨 차이야, 이건? 선호도잖아요, 선호도. 그죠? 그거는 하등이야. 외모가 더 달랐어요? 딸기를 먹으면 포도 먹은 사람보다 외모가 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것들이 선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거 같아요, 성격이. 내가 더 선호하거나 내가 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이 더 편한 걸. 근데 옛날에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세대는 괜찮아 모르겠어. 지금 40, 50대, 60대 세대들은 왼손을 못 썼어요. 왼손을 쓰면은 눈총을 자꾸 줬죠.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거나 그러면은 병신으로 자꾸 있기 때문에 왼손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어거지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가 됐어요? 양팔잡이가 됐어요. 양팔잡이가. 왼손 오른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으로 글을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왼손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전부 다 사실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으로 쓰는 게 편한데 못 쓰게 하니까 억지로 오른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불편했지만. 그래서 양팔잡이가 돼버린 거죠. 성격 차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정말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갈등을 줘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뭐가 심각한지 아십니까? 뭐가? 우리는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앞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정권의 영향을 줬어요. 군사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정권의 특징이 상명하복이에요. 그죠? 명령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정권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흑백이에요. 흑백.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사람 있어요? 전쟁에? 아니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아군 아니면.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군대에서 상사가 전투 중에 돌격! 그랬는데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그 문화권에서 큰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군사 독재 문화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토론이 되지 않는 문화. 그러면 군사정권 이전에 어땠느냐? 우린 유교 문화권에서 컸어요. 유교 문화권은 두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충효예요. 뭐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 집안이 다 모였어. 그래서 어떤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해. 뭐 우리 선산을 산다더니 하고 많은 말을 해. 제일 어른 되는 한 분이 안 돼. 끝이에요. 뭐 하루 종일 노냐고 다 끝.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게 한국 문화. 우리나라 대기업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어가 황제야. 황제. 전제국가예요. 전제국가. 근데 안타깝게도 대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거의 전제군주야. 이게 한국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미성숙한 모습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대인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성격 유형이라도 비슷해도 성숙했냐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이 미성숙에 대한 문제가 아주 대인 간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죠. 미성숙의 문제가. 한 가지 예만 해볼까요? 한 가지. 직장 속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화끈합니다.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화끈하지. 그리고 다 쏟아버렸으니까 뒤끝이 없지.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요, 이 마음에 있는 걸 다 부어버린 것 같아서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막 성질 다 부르고 났는데 뒤끝 있는 사람 봤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화끈한 사람은 원래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가 뒤끝이 있지. 뭐와 같으냐면요, 이 벽에다가 못을 대고 한마로 친 다음에 딱 빼고 깨끗해. 나만 깨끗하지, 나만. 상대는 평생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미성숙에 대한 문제는 크리스찬이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난 원래 그래. 아니에요. 그 원래 옛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새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보통은 조교 앞으로 하면 나와서 하는데 창성훈이 조교 앞으로 정말 성경적 대안이 뭔가? 아까 제가 나치판 얘기를 했죠. 그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한 기준과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이 대인 간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그리스도인과 그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삶 현장에서 특히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